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본인의 신념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됐든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고 여러분의 선택에 일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기억입니다. 점심으로 뭘 먹을지 또는 마트에서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부터 직업이나 거주지,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릴 때 내가 기억하는 모든 것들이 영향을 준다는 말이죠. 더 나아가 기억은 이런 결정에 대한 우리의 기분과 느낌도 좌우하기도 하죠. 여러 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 내린 결정의 결과에서 얻는 행복감과 만족감이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서 오는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억의 영향력을 잘 모르며 깜빡하고 물건을 놓고 간다든지 사소한 일들을 놓치는 건망증이 생겼을 때만 기억의 영향력이 눈에 띕니다. 오늘 읽어볼 책인 기억한다는 착각에서 바로 이런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는 기억 연구가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다거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기능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기대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왜 자꾸 잊어버리는가가 아닌 왜 기억하는가를 질문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먼저 기억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뇌가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훨씬 뛰어넘는 정보들에 노출됩니다. 특히 정보화 시대를 사는 현대인은 과거보다 더 많은 정보에 노출되죠. 한 추정치에 따르면 미국인은 하루 평균 34기가의 정보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일상적인 경험, 스마트폰, 인터넷, 이메일, SNS를 통해 끊이지 않고 흘러들어오는 정보들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는 건 놀랄 일이 아니죠. 이런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는 뇌 바깥쪽에 위치한 심피질입니다. 심피질은 수많은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뉴런들은 정보들을 뇌의 여러 영역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볼 수 있는 이유는 이 뉴런 덕분이죠. 기본적으로 뉴런은 작은 역할 하나를 맡지만 때론 다른 뉴런들과 동맹을 맺고 큰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신생아가 사람들의 말에 노출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죠. 언어를 학습하기도 전에 아기는 소리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지만 그 소리를 문법적으로 분석해서 언어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하지만 들리는 소리를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음파를 음절로 분리하려고 시도합니다. 만약 아기가 들은 단어가 베스인지 아니면 패스인지 불분명하다면 그때 뇌에서 대규모 뉴런 연합이 그 단어가 베스라는 쪽에 표를 던집니다. 이 표결 결과는 0.5초 만에 집계되어 아기는 그 말소리를 베스로 듣게 됩니다. 선거가 끝난 뒤 승리한 뉴런 연합은 강해지고 패배한 뉴런 연합은 약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기억이 형성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토론토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던 앤델 툴빙 교수는 1972년 과거의 사건을 다시 불러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시 경험할 수도 있게 해주는 기억을 묘사하기 위해 일화기억과 세상에 대한 지식이나 사실을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인 의미기억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일화기억과 의미기억의 특징은 인간이 빠르고 똑똑하게 새로운 정보를 학습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에 대한 증거의 원천은 기계가 잘 해내지 못하는 학습 연구들입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에게 깃털, 날개, 부리가 있으며 하늘을 나는 것은 새라고 학습시켰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대부분의 새는 인식할 수 있지만 펭귄의 경우 하늘은 난다는 규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새라고 생각하지 못하죠. 하지만 인공지능과 달리 우리는 학습 과정 중에 변형과 마주쳤다고 해서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는 않습니다. 일화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화기억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공통 요소를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건을 서로 다르게 저장하고 색인을 붙여서 예외를 학습하더라도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또한 미래의 상황에 대한 가정과 추측도 가능하게 만들어주죠. 예를 들면 처음 보는 생물에 대해서도 저건 새처럼 보이니까 아마 하늘을 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의 변화를 포착하고 이런 외적인 요소의 동기, 생각, 감정 등 내면 세계의 요소들이 합쳐져서 독특한 맥락을 형성합니다. 특정한 일화기억에 접속했을 때 우리는 그 당시를 떠올려 마치 그때 그 장소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악이나 감정 또한 일화기억의 강력한 단서가 됩니다. 어떤 노래를 들으면 갑자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거나 화가 났을 때에는 짜증스러운 기억이 더 쉽게 떠오르고 그렇지 않은 기억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이 실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신경과학자는 기억의 이런 측면에 초점을 맞춰 어떤 사건을 겪는 동안 활성화되었던 뉴런들을 정확히 그대로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억이라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심리학자인 프레더릭 바틀릿은 기억이 상상력을 동원한 재구축 행위라고 생각했고 기억은 재구축의 순간 태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경험을 묘사하는 기억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구축될 수 있으니 어떤 사건에 대해 단 하나의 기억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과거를 고지고대로 경험하는 것이 기억이라면 10분 분량의 전화통화를 회상할 때 그 대화 중에 있었던 일을 모조리 다시 기억하는데 10분이 걸릴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요점만 모아 짧게 압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런 기억의 재구축은 오류에 취약합니다. 어느 기억에 대해 사람들은 각자의 다양한 목표, 감정, 신념으로 인해 특정한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며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각은 그 사건을 재구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기억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목표와 동기가 사건이 재구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건을 함께 경험했어도 기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7년에 실시된 한 연구에서 독일 축구팀 두 곳의 라이벌 팬들이 똑같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시청했는데 그 경기에 대한 그들의 기억은 각각 자신의 팀이 공을 더 많이 점유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강렬했던 경험은 왜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이 답은 진화 과정에서 우리에게 기억하는 능력이 생겨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뇌는 항상 중요도를 판단해 우선순위를 매긴 다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잊어도 되는 것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강렬한 감정과 관련된 사건은 기억에 오래 남게 되죠. 신경과학자 조지 플루드는 감정적인 경험이 기억에 미치는 것을 생존회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회로가 작동하면 우리는 욕망, 공포, 불안감, 혐오감 같은 강렬한 감정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존 회로가 활성화하는 사건은 보통 우리가 장차 안전한 환경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억해 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수렵채집인이었던 시절 맹수와의 조우를 빨리 잊어버린다면 다음에 맹수를 만났을 때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감정적인 사건을 다시 떠올려 경험할 때 중심이 되는 것은 뇌의 핵심적인 부위 중 하나인 편도체입니다. 편도체는 투쟁도주 반응을 일으키는 여러 신경조절 시스템뿐만 아니라 말초 분비성과도 밀접하게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가슴 아픈 자동차 사고나 숲에서 짚라인을 타던 짜릿한 경험처럼 생존회로가 발동했던 시기를 다시 떠올릴 때 해마는 그 순간의 맥락을 포착한 기억을 형성하고 편도체는 생생한 감각을 생성해내는 생존회로와 그 기억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그 일을 생생하게 다시 경험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프랑스의 어느 철학자가 19세기 말에 만들어낸 용어인 데자뷰는 생전 처음 온 장소에서 전에도 지금과 똑같은 느낌이나 생각, 똑같은 일을 분명히 경험한 것 같은 감각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신경외과의 와일더 펜필드는 1950년대에 기시감을 인위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는데 그는 뇌수술을 할 때 건강한 조직은 건들지 않고 병든 뇌 조직만 제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펜필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로 뇌를 자극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국소 마취 후 두개골을 열고 작은 전극으로 뇌의 여러 부위를 자극하면서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환자에게 무엇을 느끼는지 말해보라고 한 뒤 자극을 줬을 때 발작이 일어나는 부위를 찾아내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펜필드가 여러 부위를 자극하는 동안 환자들은 손가락이 무감각해졌다든가 빛이 번쩍인다든가 강한 냄새가 난다는 등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는데 펜필드가 측두엽의 여러 부위를 자극했을 때 일부 환자가 기시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펜필드가 측두엽 자극으로 환자에게 기시감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고한 지 약 50년 뒤 브라운 대학에서 뇌과학을 연구하던 레베카 버웰은 쥐의 측두엽에서 주변우피질이라는 부위를 자극하면 이런 효과를 흉내낼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버웰은 소형 광섬유 레이저를 이용해 특정 부위의 뉴런을 활성화시키는 기법으로 연구한 결과 주변우피질을 고주파로 자극하자 쥐는 친숙하다 못해 지겨운 사진에 처음 보는 것처럼 흥미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저주파로 자극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진에 지겹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실험으로 기시감은 주변우피질이 관장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데자뷰는 기억한다는 증거는 전혀 없지만 어딘가에 분명 기억이 존재한다는 느낌입니다. 친숙함이 우리에게 아는 것을 가르쳐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간접적으로 기분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면도 있습니다. 친해지면 무례해지기 쉽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사실 친숙한 것에 끌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미 경험해서 능숙해진 어떤 것을 보거나 들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호감을 느끼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때로는 아주 강하게 호감을 느낀 나머지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무의식적인 표절이라고 일컬어지는 잠복 기억은 뇌가 잊힌 기억을 독창적인 생각이나 아이디어로 오해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비틀즈의 옛 멤버 조지 해리슨의 최고의 솔로 히트곡 중 하나인 마이 스위트 로드가 10년 전에 발표된 시폰스의 노래 그는 참 멋져와 엄청나게 비슷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참 멋져의 저작권을 소유한 회사가 해리슨을 고소했고 1976년 재판이 열렸습니다. 증언대에서 해리슨은 그 노래가 자신에게 친숙하다고 말하면서도 작곡할 때 의식적으로 그 노래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두 노래를 한참 뜯어본 뒤 결국 표절이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유연한 뇌의 영향은 잠복 기억에서 훨씬 더 멀리 나아갑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뇌 능력을 불러 모을 때가 많습니다. 대답하기 힘든 문제, 어려운 결정, 모호한 상황 등 자신이 가진 정보를 분석해서 이런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 것 같겠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미묘하게 편향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숙함을 자기주도적 지름길이나 정신적 지름길로 이용해서 결론에 이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런 영향을 전혀 모른 채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서사를 구축해서 자신이 자유의지를 발휘했다는 느낌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각자가 경험한 일의 기억과 의미를 형성하는 것은 부모, 동료, 연인과 같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발달 심리학자 로빈 피버시는 엄마와 아이 사이의 상호작용이 아이가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습니다.
피버시는 엄마 피험자에게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내라고 한 후에 다음날 엄마를 통해 아이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엄마가 질문을 던진 다음 아이의 답을 더 자세히 다듬어준다면 아이가 경험한 일을 더 많이 기억하게 되고 그 기억들을 조합해서 더 조리 있는 서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반면 아이에게 특정한 이야기를 금하거나 아이의 시각을 부정 또는 반박하면 아이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아가 발달하는 데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기억을 재구축하면 혼자 기억을 떠올릴 때보다 더 많은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본 야구 경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혼자서 그 경기를 회상할 때보다 더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1997년 두 연구 그룹이 여러 사람과 같은 기억을 떠올릴 때 더 많은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연구를 실시한 학자들은 여러 단어, 문장, 이야기를 암기하도록 하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여러 명의 개인이 혼자 기억을 떠올릴 때와 같은 수의 사람들이 함께 기억을 떠올릴 때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정보 양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기대와 달리 집단을 이뤄 기억을 떠올린 사람들의 성적이 더 낮았습니다. 이 현상을 협동 억제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기억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기본 원칙 때문입니다. 똑같은 기억도 다르게 기억하는 간섭 현상이 망각을 초래할 수 있는데 남들과 협력할 때 이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을 이뤄 기억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 말할 수 있는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끄집어낸 정보가 우리 기억과 경쟁 관계가 되면 우리는 원래 기억할 수도 있었던 세부적인 부분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집단을 이뤄 기억을 떠올리다 보면 균질화 효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같은 대상에 대해 각각 조금씩 다른 기억을 갖게 만드는 특이점들이 걸러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에게 말해주고 싶은 정보만 기억하게 되고 남들과 공감하지 못할 것 같은 정보는 지워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 기억에 관한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교훈은 다양한 시각이 우리에게 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균질화가 집단 기억에 좋지 않다면 다양성은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대안적인 시각을 인식하거나 채택하려고 시도할 때 우리는 기존의 신념과 부합하지 않는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이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영상에 나와 있지 않은 실제 사례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